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11시 50분이면 저희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점심 먹어야 되는 와중에, 이렇게 또 두 번째 세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한두 가지만 저희 또 비슷한 질문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중간에 온프렘이라고 자꾸 했는데 그거는 온프레미시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것랑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룸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온프레미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원래는 온프레미시스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 끝에 S가 붙어야 맞는데, 그 미국 분들도 좀 처음에 좀 잘못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시스라고 이렇게 적는 경우도 많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잘못 번역이 돼서 온프레미스로 아마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라우드와 좀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리할 때 보면은 아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겁니다. 어떤 데이터의 모양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정돈되어 있는 거, 표의 형태나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0과 1의 조합이거든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사진을 이렇게 픽셀 단위로 잘라가지고 0과 1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RGB의 값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나눌 때 저희가 배치 데이터와 스트림 데이터로 나누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데이터의 형태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어떤 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 데이터는 어떤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크게 바뀌지 않죠? 그렇게 있는 게 배치 데이터고 어떤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스트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없는 겁니다. 24시간 주치를 계속해서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센서 같은 경우에 어때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데이터가 캡처돼서 계속해서 날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이동성, 경계를 기준으로 나눌 때는 배치와 스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데이터의 어떤 저장되는 형태, 잘 정돈되어 있으면 정형 데이터, 그렇지 않으면 비정형 데이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 시간에는 저희가 1번 경로, 2번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1번과 2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1번은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오는 경로, 2번은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오는 경로, 그 다음에 3번 경로가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날아오는 경우인데, 그것은 오후로 좀 빼고요. 먼저 좀 더 중요한 빅쿼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전에 이 빅쿼리에 대한 발표를 드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 빅쿼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잘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빅쿼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빅쿼리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쉬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온보드 교육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원시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ETL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전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옵션으로는 저희 구글에서는 빅쿼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로는 아까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는 빅쿼리가 있고요. 빅쿼리의 장점은 우선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TB부터 뭐 100PB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100PB면 상당히 큰 거죠. 회사 내에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데이터를 다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큰 회사들, 정말 메이저 업체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DML, DDL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SQL 언어를 이용해서 쿼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QL은 Standard Query Language의 약자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필요한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저희는 SQL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빅쿼리에서도 마찬가지로 SQL 언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항상 저희는 암호화를 진행을 하게 되고 가용성, Availability라고 하는데요. Availability가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서버리스 말씀드렸죠. 이것은 서버리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빅쿼리 사용하실 때 나는 CPU 얼마로 할래요? 메모리 얼마로 할래요? 나는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SQL 코드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할당을 해드리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되고요. 뭐 실시간 데이터도 얘가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머신러닝 할 수 있습니다. 빅쿼리에서도. 그 다음에 뭐 인메모리 BI 같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마케팅적인 발표를 좀 드리면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한계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한 10년도 더 전이네요. 처음 이제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저도 기존의 그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했는데 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데이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3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비디오가 하루에 1페타바이트에서 지금은 1분의 1페타바이트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속도가 데이터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상당히 귀찮을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팀에서부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저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권한 관리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런 거 설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막 머신러닝이다, AI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바로 머신러닝을 적용시키고 싶은데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좀 이런 게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 구글에서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라이센스 이슈들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들, 여기는 주로 외국에 있는 고객들을 사례로 적었는데요. 뭐 한국에도 지금 많은 고객들께서 빅쿼리를 선택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는 이제 서버리스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프렘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시게 되면은 어때요? 가가지고 디스크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용산을 가시든 아니면 PO를 날리셔가지고 구매를 해오시든 디스크를 쫙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량이 늘어나면은 더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컨피규레이션 다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고 최적화 시켜주고요.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 해주고요. 뭐 기타 등등의 작업을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데이터에서 어떠한 분석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 왜 비행기가 지연이 됐는지 혹은 이 사람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할지와 같은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저희의 사실은 목표인데 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다른 것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낭비죠. 그럴 경우에 저희 빅쿼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SQL 구문만 잘 작성하시면은 나머지 뭐 디스크를 확보하고 최적화시키고 뭐 모니터링 이런 거 다 저희가 알아서 다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정도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기존에 특별히 저희 그 온프레미시스에서 사용하실 때는 뭐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좀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연한 여기 파란색 그림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컴퓨팅의 양입니다. 그렇죠? 뭐 회사 내에서 뭐 서버가 10대 있다. 그러면 10대. 쫙 일정하죠. 아침에는 10대였다가 저녁에 갑자기 100대 되고 이러지 않죠. 그렇죠? 아침에 서버가 10대였으면은 여러분 서버룸에 있는 서버는 저녁에도 아마 10대일 겁니다. 따로 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일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디맨드, 데이터의 양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고속도로 센서에서 데이터를 캡처할 경우 그렇죠? 아침에 갑자기 데이터량이 많아졌다가 나중에 좀 적어졌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좀 진한 파란색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기게 되면은 어때요? 분석하는데 처리가 굉장히 좀 느려지겠죠. 제 리소스가 데이터량을 못 따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저는 지금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버 한 대는 충분한데 저는 서버가 지금 10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좀 낭비가 좀 심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낭비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선된 방향으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아키텍처를 새로 구성을 했고요.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빅쿼리에서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아지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서버의 양을 더 많이 할당합니다. 디맨드가 줄어들면은 저희가 알아서 서버를 줄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디맨드가 많아지면은 알아서 서버를 늘리고요. 디맨드가 줄어들면은 알아서 서버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빅쿼리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쉽죠. 이 기술을 구현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컴퓨터 안에는 디스크, 메모리, CPU 이게 다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 안에는. 그러면은 리소스를 증가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더 많은 컴퓨터를 할당을 해주면 되거든요. 더 많은 컴퓨터 연결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데이터량이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의 서버도 같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버 안에는 디스크가 있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디스크를 CPU와 메모리로부터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한쪽에는 CPU와 메모리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보시게 되면은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소수의 인력만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가시면 한쪽에는 디스크만 잔뜩 있습니다. 이게 완전 디스크만 쫙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CPU 메모리만 쫙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맨드가 많아지면은 더 많은 CPU와 메모리만 할당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 디맨드가 줄어들면은 CPU와 메모리만 빼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CPU와 메모리를 구분을 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 그 빅쿼리에 보시면은 스토리지와 CPU 메모리, 컴퓨팅 자원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컴퓨터를 좀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아마 속도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 그래도 저희 컴퓨터에서는 어떻죠? 디스크에서 메모리까지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렇죠? 근데 메모리에서 CPU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디스크에서 메모리까지는 굉장히 느린데 메모리에서 CPU는 빠릅니다. 안 그래도 느린 친구를 어때요? 메모리로부터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디맨드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전문 용어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거든요.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속도에 문제가 생겨서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디스크랑 CPU 메모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타비트급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데이터는 2015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1.3 페타비트 퍼 세컨드였습니다. 초당 1.3 페타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죠. 그래서 한쪽에는 스토리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CPU와 메모리만 있고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로 구성이 돼서 그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를 이해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스토리지가 따로 있고 컴퓨트 자원이 따로 있다.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가 왜 이렇게 빠르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이유는 기존의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뭐 컬럼나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그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write 퍼포먼스에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좀 느립니다. 왜냐면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쫙쫙 읽습니다. 그에 비해서 빅쿼리는 컬럼나 스토리지라는 걸 사용하고요, 위에서 아래로 쭉쭉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조금 뒤에 점심 먹고 나서 파티셔닝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간단하게 저희 데모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이제 빅쿼리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기 들어와 있고요.
여기 메뉴에서 보시면 여기 빅쿼리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데모라서 맨날 저는 요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QL 구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요. 사이즈가 안 컸네요. 조금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보이겠네요. 보시면은 여기 SQL 구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SQL 구문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from where 구문이 이렇게 있고요. from 구문에 보시면은 여기가 저희가 읽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rom BigQuery samples, Wikipedia benchmark, Wiki10b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저희 프로젝트 중에서 보시면은 BigQuery samples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BigQuery samples라는 프로젝트 아래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의 집합입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세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 위키피디아 벤치마크라는 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은 테이블의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안에는 많은 테이블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다양한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그 중에 저희는 wiki10b라는 테이블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든 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셔가지고 빅쿼리를 연습하실 수 있게 저희가 공개를 해놨고요. 이 wiki10b라는 테이블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에 대한 어떤 DB 스키마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정도 컬럼이 존재하고요. 보시면은 얘는 한 700기가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한 10억 건 정도, 꽤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리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의 모양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데이터인 것 같고요. 언제 글이 쓰여졌고 어떤 언어로 쓰여졌고 제목은 뭐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읽었고 등등과 같은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 테이블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SQL 구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뽑아낼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어떤 컬럼만 선택을 할 거고 간단한 계산, 썸 같은 계산을 할 거고 필터링도 좀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오더 바이와 같은 이런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아까 한 700기가 정도 되는 테이블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쿼리를 실행하는 얘가 한 400기가 정도를 프로세스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양입니다. 테이블 전체를 읽지 않고요. 이 쿼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을 거기 때문에 그 양이 한 400기가 정도 될 거고요.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요. 얘가 이제 쿼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CPU를 얼마로 할래, 메모리를 얼마로 할래, 컴퓨터를 몇 대로 할래 아무것도 지정 안 했습니다. 그냥 저는 SQL 코드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실행 버튼만 눌렀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얘가 실행을 하는데 한 40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계산하는데 한 8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빠른 편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아마 빅쿼리를 많이 쓰신 분들에게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동안 온프렘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신 분들께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저에는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수백 대의 컴퓨터가 동원이 돼서 이 쿼리를 실행했고요. 맥시멈, 최대 저희가 한 1000대 정도에 되는 컴퓨터까지 2000개의 슬롯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1000개 정도에 되는 컴퓨터까지 저희가 할당을 해서 여러분의 쿼리를 실행을 시켜 드립니다. 다시 저희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어와서요. 그래서 이 데모를 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에는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쿼리를 실행하는 CPU와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는 쿼리 엔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모 화면으로 잠깐만 넘어와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좀 작게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좋겠네요. 요 왼쪽 부분에는 제가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오른쪽이네요. 그렇죠? 오른쪽 부분에는 쿼리를 실행하고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왼쪽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 여기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은 데이터를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장소와 여기 실행하는 쿼리 엔진 사이에는 엄청나게 빠른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요.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죠?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쿼리 엔진이 둘 사이가 페타비트급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단위죠. 저희 데이터 센터 내부의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가장 상위에는 프로젝트가 있죠. 아까 보셨죠? 그다음 프로젝트 하위 개념으로는 데이터 셋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셋 하위 개념으로는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위키피디아 벤치마크라는 데이터 셋 안에 있는 위키10b라는 테이블에서 제가 쿼리를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이렇게 데이터 셋 테이블, 프로젝트 이러한 화면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기저에 데이터는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때 저희는 컬러소스라는 저장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소스는 저희 구글에서 개발한 그러한 데이터 저장 기술이고요. 사실은 저희 구글이 그 검색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색 회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기능은 웹 크롤링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쫙 가져오죠. 그래서 잘 저장하고 잘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이게 사실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컬러소스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빅쿼리는 역시 이 컬러소스라는 기술 기반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빅쿼리 스토리지에 먼저 데이터를 집어넣고 쿼리를 실행하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빠르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를 다 그 빅쿼리 안에 집어넣는 게 좀 까다로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빅쿼리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뭐 10페타바이트 되는 데이터를 빅쿼리 안에 집어넣고 쿼리를 실행하시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 빅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데이터 레이크에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즉 클라우드 스토리지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빅테이블 같은 다른 제품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빅쿼리까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분석을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분석하기 위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 빅쿼리가 친절하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합니다. 그래서 빅쿼리 보시면은 빅쿼리 쿼리 엔진이 있고 스토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스토리를 사용을 안 하신다면은 빅쿼리 쿼리 엔진이 직접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든지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쿼리 해 가지고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분석을 아주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구글 드라이브에 집어넣으시고 가끔 분석을 하실 때 빅쿼리를 불러가지고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빅쿼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좀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클라우드 SQL에서도 쿼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빅쿼리의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특징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쿼리에서는 이 머신러닝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그냥 뭐 SQL을 이용해서 그냥 뭐 간단한 분석, 그렇죠?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뭐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뭐 이 정도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머신러닝 기능도 저희 빅쿼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빅쿼리 ML, 뭐 빅쿼리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혹시나 뭐 머신러닝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아마 그 데이터는 빅쿼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빅쿼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학습이라는 걸 시키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즉 학습을 잘 했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원하는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요.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고요. 빅쿼리 안에 저장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프리딕션,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거칠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뭐 파이토치라든지 텐서플로우 혹은 뭐 파이썬 이런 거를 통해서 원래는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까다롭거든요. 뭐 요즘엔 텐서플로우 2.0이 나오면서 좀 더 쉬워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빅쿼리 ML을 사용하시면요, SQL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과 예측, 평가 이런 것을 다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혁신적이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어떤 데모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제가 코드를 한 100줄 넘게 짰습니다. 한 150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비슷한 그 퍼포먼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빅쿼리 ML을 사용했을 때는 한 20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줄 넘게 코드를 짜야 되는 거, 그것도 되게 어려운 코드입니다. 그것을 SQL, 굉장히 간단한 언어로 20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빅쿼리 ML이라고 하고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그 데모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역시 제가 코드를 좀 미리 짰습니다. 네, 가끔 발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라이브로 이렇게 코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예전에 좀 시도를 해봤는데 등에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코드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해봤고요. 보시면은 여기 밑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SQL 구문입니다. 그렇죠? 얘는 뭐 할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 샘플스 나탈리티. 네,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이게 뭔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빅쿼리 퍼블릭 데이터라는 이 프로젝트에 가셔서 샘플스라는 데이터 셋으로 갈 거고요. 쭉 내려오게 되면은 네, 굉장히 여기 데이터 셋이 많네요. 네, 여기 샘플스라는 데이터 셋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가서 여기서 나탈리티라는 테이블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나탈리티라는 테이블에는 컬럼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날짜 관련된 데이터도 있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는 산부인과에서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했고요. 디테일에 보시면은 뭐 얘는 한 20기가 정도 되는 뭐 그렇게 큰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프리뷰를 보시면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의 몸무게, 파운드를 통해서 표현을 했네요. 단위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쌍둥이인지 아닌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엄마의 나이, 그 다음에 임신 기간, 몇 주 동안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는지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얘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테이블로부터 이제부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아이의 몸무게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새로 태어날 아이의 어떤 몸무게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아이가 너무 무거우면은 뭐 저는 이쪽에 지식이 좀 짧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힘센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배를 눌러줘야 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너무 가벼울 경우에는 뭐 인큐베이터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면 사전에 좀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몸무게를 한번 예측해 보고 싶은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테이블로부터 아까 보셨다시피 컬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컬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컬럼 중에서 아이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만 저희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아이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거주 지역, 어느 주에 사는지, 뭐 캘리포니아에 사는지, 뭐 미시건에 사는지, 그런 거는 아이의 몸무게에 아마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뽑아내시면 되고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피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를 뽑으신 다음에 SQL로는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SQL로는 이렇게 select 구문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여잔지 남잔지 당연히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얼마큼 있었는지, 임신 기간 짧게 있었으면 좀 가볍겠죠.
오래 있었으면 좀 무거울 거고요. 산모의 나이, 뭐 산모의 인종,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피처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웨이트 파운드다 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컬럼을 뽑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reate 모델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빅쿼리 튜토리얼 나탈리티 모델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보시면은 저는 지금 프로젝트 명이 DE 클래스 example이라는 게 제 프로젝트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셋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관리하는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BQML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 셋 안에 이 모델을 저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QML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 셋 안에 모델을 저장할 거고요. 그 모델의 이름은 나탈리티 모델이라고 장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미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거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얘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학습을 좀 시켜놨고요. 그래서 모델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킬 때 모델을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지 아니면은 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지 뭐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델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리니어 모델 리그레션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한 5개의 컬럼 중에서 너가 예측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려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몸무게를 내가 예측하고 싶은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라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 아이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피처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을 라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와 라벨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run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한 뭐 10분, 20분, 뭐 30분 이렇게 얘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다 했으면 예측을 해야겠죠. 예측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데이터를 끄집어 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었던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측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저는 BQML 튜토리얼, 그다음 나탈리티 모델, 조금 전에 제가 만든 모델이죠. 그 모델을 사용해서 저는 아이의 몸무게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요. 프리딕션, 예측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뭐 1초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한 0.1초 걸렸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캐시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예측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BQML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가 머신러닝을 구동시킬 때는 학습을 시키는 단계가 있고요. 평가하는 단계가 있고 예측하는 단계가 있고 조금 전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조금 적어 놓았고요. 뭐 아까 보셨죠? 크리에이트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 평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측을 또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데모에서는 제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했는데요. 실제로는 뭐 DNN 클래시파이어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XG 부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K-means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 가능한 모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선택을 하신다면은 괜히 복잡하게 텐서플로우 코드 짜실 필요 없이 단순하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좀 장점은 첫 번째로는 원천 데이터가 이미 빅쿼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따로 옮길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SQL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텐서플로우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SQL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 한 2, 3일 만에 SQL 마스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시고 예측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 BQML, 빅쿼리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희 기능 중에 하나인 시각화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을 하면요. 그 결과를 뭔가 화면에 뿌려주고 싶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임원에게 보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팀의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전광판을 만든다던가 그렇죠? 상황판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아마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쉽게 시각화 자료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툴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쓰시는 뭐 클릭뷰라든지 타블레오 뭐 이런 거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 구글에서 좀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 구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글이 있고 거기에 구글 클라우드, 뭐 유튜브, 뭐 안드로이드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 뭐 구글 클라우드 제품은 아닙니다. 근데 구글 제품 중에서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과 저희 빅쿼리를 굉장히 쉽게 클릭 몇 번만으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차트를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시각화 툴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얘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뿐만 아니라 뭐 여기 왼쪽에 빅쿼리가 적혀져 있는데요. 뭐 다른 뭐 GA360이라든지 다른 구글 제품과도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보시면요. 여기 빅쿼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셔서 시각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쯤에 루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커도 요 시각화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루커를 인수를 해가지고 구글 클라우드 안으로 저희가 합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빅쿼리랑 연동이 되고 있고요.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루커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루커를 이용해서 빅쿼리에서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루커를 사용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빅쿼리를 사용하시고 그걸 시각화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데이터 스튜디오를 쓰시면 되고요. 하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루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클릭뷰라든지 타블레어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BI 엔진이라는 건데요. BI 엔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얘가 인메모리로 쫙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BI 엔진은 데이터 스튜디오를 지원을 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루커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에서도 이렇게 BI 엔진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요. 저희 그 빅쿼리에서는 어떤 시각화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루커를 사용하셔서 분석한 것을 바로바로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 스튜디오 혹은 루커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가능하면 클릭뷰라든지 타블리오 같은 제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빅쿼리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빅쿼리 머신러닝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각화 툴에 대한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빅쿼리의 기초적인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점심 먹은 다음에는 빅쿼리의 좀 고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과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Nested and Repeated Fiel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실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데모 화면으로 좀 넘어와 주시면은 여러분들 그 이메일에 요 링크가 아마 갔을 겁니다. 퀵랩과 관련된 링크가 갔을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러한 화면으로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회원 가입을 아마 해주셔야 될 거고요. 여기 퀵랩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여기 회원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빅쿼리를 한번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설명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대로 쭉 따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빅쿼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거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실 때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타트 랩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로버트가 아니심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그
코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코드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왼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사용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 시크릿 창 있죠? 인코그니토 윈도우. 네,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크릿 창에서 얘를 실행을 하실 것을 간단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나중에 킹랩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전 세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한 30분 정도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저희 빅쿼리의 좀 고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고요. 저희는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